그리고 그 다음에 사례는 현재 여기 그림에서는 DDR2 배선에서 일부분만 제가 발치를 해서 하이라이트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자, 어드레스 신호인데요. 아래는 보통 어드레스도 있고 데이터도 있는데 가끔씩 어드레스에 시리얼 댐핑 장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앞서에도 다른 세미나에서도 제가 설명을 자주 드리는데, 시리얼 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임피던스 매칭에 있어서 반사파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처리해 주는 부분인데, 보통은 배선이 소스 쪽이 아니라 엔드단 끝단 쪽에다가 50ohm이나 아니면 일반 다른 L이나 C 값을 튜닝을 해서 매칭 값을 맞춰가지고 끝단에 좀 달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엔드 터미네이션, 엔드 터미네이션에서 R하고 C가 조합되면 RC 터미네이션, L하고 C하면 LC 터미네이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시리얼 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터미네이션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 시리얼 터미네이션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배선이 지나가는 선상에 시리얼로 연결한다고 해서 시리얼 터미네이션인데, 개발자들이 흔히 댐핑 저항을 단다라고 할 때 그 댐핑 저항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엔드 터미네이션을 달면 신호의 어떤 레벨이 떨어진다거나, 그걸 또 보정하기 위해서는 또 풀업 쪽 말고 또 풀다운 쪽 말고 풀업 쪽으로 또 부품을 더 달아야 된다거나, 그래서 신호 하나하나당 부품들을 좀 많이 달아야 되는 어떤 현상들이 생깁니다. 물론 효과는 좋은데, 제가 신호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품을 달게 되는 어떤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또 튜닝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따라서 현재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시리얼 터미네이션, 댐핑 저항을 많이 사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이 댐핑 저항은 저항 하나만 달게 돼도 소스에서 시작돼서 신호가 엔드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반사파를 이 저항에 의해서 좀 막아줌으로써 계속 그 다음 신호들이 출발을 할 때 리플렉션 되는 신호와 맞부딪혀서 왜곡이 된다거나 언더슈트, 오버슈트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더라. 그래서 시리얼 터미네이션을 다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해서 최근에는 시리얼 터미네이션을 많이 달고 있는데요. 여기 같이 어드레스 신호에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를, 물론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이쪽 엔드단 쪽에 좀 가깝게 단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현재 그림과 같이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꼬아서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시리얼 터미네이션은 소스단 쪽에다가 최대한 가깝게 처리를 해줌으로써 소스에서 나오는 신호가 이 저항까지 가서 반사되는 것은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반사파가 많지 않다고 보면, 저항을 넘어간 부분은 길게 갔다가 돌아오는 반사파가 있겠죠. 그래서 가깝게 처리해 주면 소스에서 나오는 신호에는 최대한 영향을 덜 주고, 그 저항을 넘어간 반대편에서 영향이 좀 설사 온다 하더라도 이 댐핑 저항에 의해서 그 반사파는 좀 막아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신호 아니면 클럭들도 보면 가끔씩 시리얼 터미네이션을 다는데, 그 위치는 꼭 소스 쪽에 가깝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어디든 놓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놓는 경우는 가끔씩 이렇게 보면 그 길이가 전체적으로 짧았을 때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허나 여기 예시와 같이 길이가 이렇게 길게 늘려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꼭 소스 쪽에 가깝게 배선을 처리해 주셔야만 내가 원하는 어떤 동작 특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 배선이 물론 층수가 낮으면 상관없는데 고다층인 경우에는 그 작업의 효율성이나 배선 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층이 겹쳐져 있는 적층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듀얼층이라고 하는데요. 배선을 처리하는 층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구조를 듀얼층이라고 하고, 듀얼층으로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종종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래 그림의 왼쪽을 보시면 황토색 모양과 청록색 모양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나란히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져 있다고 하면 배선 폭만큼 아래 위가 나란히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간격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보통 내층은 0.1에서 한 0.23 사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간격으로 맞닿아 있다고 하면 100% 크로스토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의 신호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른쪽과 같이 그 황토색 배선과 여기 청록색 배선이 완전히 별개로 떨어뜨려져 있는데, 요런 식으로 같이 세로의 방향으로 배선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간격을 떨어뜨려서 위에서 투시해서 봤을 때 겹쳐지지 않도록. 물론 더 좋은 거는 크로스로 되게 하나는 가로층 하나는 세로층으로 해서 크로스가 되면 더 좋겠지만, 요렇게 그림과 같이 배선의 복잡도나 배선 양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로층이나 세로층으로 처리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에서 투시해서 봤을 때 겹쳐지지 않도록 배선을 옮겨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당사에서는 그 시뮬레이션을 가끔씩 처리를 하면서 보면 크로스토크가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은 여지없이 듀얼층에서 좌측과 같은 그림으로 겹쳐져 있을 때 크로스토크가 여지없이 발생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배선을 떨어뜨려서 겹쳐지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만 된다는 걸 저희는 실제로 몸소 느꼈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무조건 떨어뜨려서 이렇게 간격을 이격시켜서 처리를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결과물을 많이 보지 않다 보니까 좌측에 있는 요 정도 겹친 거 가지고 뭐 그러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것들이 주파수가 낮고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신호라고 하면 요 정도의 확대한 부분이 요만큼이니까 요 정도의 간격으로 크로스토크가 발생이 설사 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요 정도 해도 전혀 문제없이 동작하더라, 그런 보드도 있겠죠. 허나 제가 설명드리는 건 속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일반적인 버스나 일반 신호선 하나하나에도 수백 메가씩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수백 메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 100메가 정도만 흐른다 하더라도 좌측의 그림 정도로 겹쳐지게 되면 크로스토크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크로스토크 발생한 정도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보드라면 또 그것마저도 넘어갈 수 있겠는데, 요 정도의 겹침으로서 발생되는 크로스토크마저도 민감하게 동작을 하는 보드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듀얼층 같은 경우에 배선을 꼭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수정을 꼭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배선에 관련된 부분을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례가 있고 더 많은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초라는 기준에서 제가 배선 쪽을 세미나를 좀 잡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례는 또 다음 기회가 또 되면 또 새로운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하이스피드 쪽에서 필요했던 좀 잘 안 지켜주는, 제가 이제껏 보면서 좀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해서 뽑아놓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이 거버 데이터 작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거버 데이터 작성을 하는 방법에 대한 건 뭐 여러 방법이 있고 툴도 많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그 부분은 그런 쪽의 어떤 부분의 설명보다는 제조사에 이제 보내게 될 거버 데이터의 그 종류에서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이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예제는 6층 PCB를 예제로 들겠습니다. 거버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CAD 툴로 완성되어진 설계 데이터를 PCB 제조사에서 제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파일로 각각의 층별 또는 여러가지 전달 사항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6층이라고 하면 아마도 첫 번째가 그 1층, 그리고 1층이 컴포넌트 층이 될 것이고, 뭐 당사에서 기준으로 하면 뭐 2층은 보통 그라운드 층으로 두는데요. 뭐 2층 그라운드 층, 그리고 이너 1, 이너 2 배선층, 그리고 5층은 VCC 층, 그리고 마지막 6층이 솔더 층, 이런 거버 데이터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컴포넌트 측에 있는 실크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솔더 마스크에 관련된 데이터. 솔더 마스크라고 하면 납이 묻지 않는 영역에 대한 거죠. 그리고 컴포넌트 면에 메탈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SMT 부품들을 자삽을 할 때 사용되는 스텐실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솔더 실크, 솔더 마스크, 솔더 메탈 마스크, 이런 층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각 층의 데이터를 받아서 제조사에서 각 제조 회사마다
제조 공정에 맞도록 보정을 해서 그 작업을 거쳐서 필름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메탈 마스크는 이제 또 별도로 메탈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뭐 스텐실을 만드는 거기도 하고요. 요건 어쨌든 필름이나 스텐실 어떤 걸 이용해서 제작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드로잉도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버 데이터에서 우리가 드로잉도라는 걸 만들어 주는데, 이건 보드의 기구라든지 뭐 몇 층인지 적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쉽게 말하면 설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필름하고는 별개겠죠.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 이거는 필름으로 뽑는다기보다는 뭐 일반 뭐 종이로 프린트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제조회사에서 이 PCB가 사이즈가 얼마나 되고 어떤 홀드를 사용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는 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드릴 데이터가 들어갈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멍을 뚫는 홀들이 있을 테니까 이 드릴 데이터는 필름을 뽑는 게 아니고 설계에서 사용되어진 이제 비아나 핀이나 고정 홀들의 드릴 정보를 가지고 드릴 머신에다가 입력을 해서 실제 기판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 데이터의 출력 포맷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274X 거버가 일반적입니다. 274X 거버는 예전에 274 거버라고 있는데, 274 거버라는 걸 썼을 때는 디코더들이 들어가는 아파추어 파일을 별도로 여기에 제가 적어 놓은 거에다가 추가로 아마 아파추어 파일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274X 거버라고 해서 거버사에서 만든 새로운 포맷인데, 물론 새롭다기보다는 꽤 나온 지는 오래되지만, 그 274X 거버를 사용하게 되면 디코더 아파추어 같은 게 그 거버 데이터 속에 각각의 뭐 컴포넌트 층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아파추어가 그 거버 데이터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그 274X를 쓰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가능하면 274X 거버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한 뭐 몇 년 전만 해도 274X 거버를 읽어드리지 못하는 제조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274 거버, 옛날 구형 거버를 거버 포맷으로 뽑으신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모든 뭐 제조사들이 다 274X 거버를 다 읽어드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껏 274X 거버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274X 거버로 꼭 포맷을 맞춰서 작업을 한 데이터를 뽑아서 제조사에다가 넘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로잉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드로잉도는 이제 표기해야 될 부분이, 이 아래 그림은 이제 8층을 예시한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던 설계 데이터에 대한 8층 데이터인데요. PCB 제조사에서 거버 데이터를 받아서 PCB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름을 제작을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 보드에 대한 어떤 설명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거버 데이터를 받은 그 속에 다 포함해서 설명을 좀 보내고자 해서 이게 이제 그 드로잉도를 주로 만들게 되는데, 이 드로잉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하면, 물론 이것 이상으로도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뭐 통상적으로 여기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타이틀에는 뭐 이게 당사 로고도 있지만, 설계회사의 로고와 함께 이 보드를 만들고자 했던 개발 회사의 뭐 회사명, 그리고 이 보드가 몇 번째 리비전이냐라고 하는, 물론 보드 내부에도 리비전이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보드 내부에 리비전을 계속 변하지 않고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보드가 계속 변화된 거죠. 수정이 한 포인트라도 했다면. 그래서 보드 내부에 사용되고 있는 리비전과는 별개로 여기에 타이틀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됐던, 실제로 변화가 됐던 부분이 있다면 그때마다 리비전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별개죠. 보드 내부의 리비전과는 별개로 관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언제 설계가 되어졌는지에 대한 날짜, 그리고 모델명 등을 기입을 하는 타이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스택업이라고 있는데, 이제 적층 구조, 층별로 어떤 순서도 설명해 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뭐 확대해서 나중에 뭐 좀 보여지진 않지만 그 층과 층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임피던스 매칭을 이 보드는 맞췄는데 임피던스 매칭을 어떤 식으로 맞춰 놨는지에 대한 거를 여기다 적어줍니다. 물론 PCB 제조사에서 같이 컨택해서 합의된 임피던스 매칭을 당연히 설계를 하게 되겠지만, 그 제조사하고 합의된 내용이 어떤 거다라는 걸 여기다 적어주게 되면
같이 이중으로 검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 다른 제조사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적층 임피던스 매칭 구조, 적층 구조에 따라서 조건이 바뀌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검토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이 기입되어 있고, 그리고 하단에는 드릴 스케줄러라고 해서 드릴들에 대한 마킹이 있고, 그 마킹별로 사이즈가 얼마고 개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것들이, 그리고 스롤인지 넌스롤인지 그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드릴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멘토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툴을 캡처를 했지만 다른 그 어떤 툴도 공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드로잉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거버 데이터 작성은 이제 물론 이제 만드는 작성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보고, 그걸 제외한 것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그 표현해 주는 거, 제조사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끔 표시해 주고 표현해 주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포맷은 꼭 274X 거버로 포맷을 맞춰 가지고 해 주시는 게 편하시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거버 데이터가 다 작성이 되면 이제 제조를 이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 의뢰를 어떻게 설명을 제가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아예 제가 제조 의뢰를 할 때의 방법 중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다 적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서 보내주시면은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조를 의뢰를 하게 되면 중요한 건 그동안 고생을 해서 내가 완벽한 뭐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제조사에다가 제조 데이터를 넘겨주는데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PCB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결과론적으로 그 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왕왕 초래를 할 때가 있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여기는 아예 제가 그냥 이메일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버렸습니다. 첫 번째 제조사 받는 사람 제조사에다 보낼 것이고, 당연히. 그리고 제목은 이 보드가 어떤 보드인지에 대한 걸 분명히 의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IOS 배주식입니다. 아래 같은 사양으로 CPU 메인보드의 제조를 의뢰합니다. 뭐 이렇게 쓰겠죠. 그러고 나서 써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건 제조 사양입니다. 앞에 설계되어져 있는 거버 데이터나 드로잉도에서 표현할 수 없는 추가적인 사항들이 여기에 꼭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물론 앞에 드로잉도에 층수가 나와 있긴 하지만 층수가 몇 층이냐, 이 PCB의 두께는 얼마냐, 그리고 최소 비하 사이즈가 얼마냐. 이건 뭐냐면, 최소 비하 사이즈가 현재는 최소 0.3 정도가 되는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0.3, 최소 비하 0.3짜리 안 됩니다, 제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0.3보다 더 작은 비하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조가 가능하다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샘플은 가능하지만 양산은 가능하지 않다 라고 제조사가 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보드에서 최소 비하라고 하면 홀이 제일 작은 건 얼마짜리를 썼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꼭 표현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배선폭이, 최소 배선폭이 얼마다. 왜냐하면 배선이 뭐 어느 정도 굵은 건 상관이 없는데 0.1mm 정도의 배선폭도 뭐 요즘에는 보편타당하게 제조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간혹 영세하거나 작은 업체는 0.1mm 배선폭을 애칭하기가 어려워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현재는 좀 더 파인 피치라고 해서 0.1보다도 더 가는 배선폭을 임피던스 매칭으로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제조에서 제조할 때 공정의 어떤 그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보드가 파인 피치로 0.1mm 이하짜리냐 0.1mm 정도 되는 거냐 그 이상의 굵은 거냐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제조회사에서 관리하는 어떤 차원에서 좀 용이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미리 좀 알려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이 보드가 임피던스 매칭이 되었느냐 안 됐느냐, 만약에 임피던스 매칭이 되었으면 50오hm, 100ohm이 있느냐, 50ohm만 있느냐, 아니면 뭐 75ohm도 있느냐, 95ohm 임피던스 매칭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게 좋고, 그 내용은 drawing.gbr이라는 드로잉 거버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를 해라, 이런 식으로 꼭 좀 써주시면 상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크 색상, 여러분들이 실크 색상을 뭐 PCB를 만들면 당연히 실크 색상이 흰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경험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실크 색상을
그 업체에 따라서 어떤 분은 검정색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노란색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런 그 실크 색상이 뭐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하는 나라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꼭 그 실크 색상이 아니면 그 PCB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사 같은 경우도 설계를 너무 잘 해놓고 그 제조사에서 실수로 흰색을 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 노란색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노란색 실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PCB를 쓸 수 없는 그런 사례. 검정색 실크를 쓰라고 했는데 실수로 흰색을 써서 PCB를 쓸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늘 흰색을 쓴다고 하지만 언젠간 다른 색을 쓸 수도 있겠죠. 꼭 실크 색상이 어떤 건지를 적어줄 수 있도록 중요합니다. 그리고 솔더 마스크 색상. 보통 PCB 하면 녹색을 많이 보시지만 뭐 PCB 마더보드 같은 경우에는 PC 마더보드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도 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을 워낙 선호해서 PCB 보드를 빨간색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CB 색상을 PCB를 만들 때 솔더 마스크 색상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색상이 PCB의 색상이 달라지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파란색을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보통은 녹색이 가장 많죠. 녹색이 가장 많은데 만약에 파란색이거나 빨간색일 경우에는 꼭 표기를 해서 그 잘못된 어떤 색상을 쓰지 않도록 상호 또 이렇게 의견을 꼭 전달하는 취지에서 기재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PCB 크기는 당연히 드로잉 거버 데이터에 보면 참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도 다시 한번 표기를 해 줌으로써 서로 상호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홉 번째로 표면 처리인데 보통은 이제 일반 할 처리라고 해서 납을 많이 묻히는 경우가 보편타당한데 최근에는 수출을 하거나 또 국내도 이제 서서히 PB프리 제품을 많이 씁니다. PB프리라고 하면 납 성분이 들어있지 않는 뭐 니켈이나 주석이나 은이나 뭐 이런 성분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요. 그 PB프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조건이 좀 달라지는데 표면 처리를 PB프리로 하는 것도 있고 일반 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무전의 금도금 같이 금도금을 살짝 입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플럭스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말 안 하면 그냥 일반 할 처리를 하는 게 보편 타당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내 PCB는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정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물론 금도금을 하게 되면 금값이 아무래도 비싸니까 PCB 금액이 약간 올라갈 수 있겠죠. 그걸 감안하셔서 꼭 설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자 금도금의 유무, 이거는 이제 PC 카드 같은 게 보면 이제 슬롯 꼽을 수 있는 이제 슬롯에 꼽는 이제 단자가 있는데 단자에 대한 도금은 표면에 PCB 전체 표면에 처리하는 뭐 금도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단자 금도금이라고 있으면 있다고 꼭 표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납기가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PCB를 보내면 이런저런 이야기 없이 그냥 알아서 잘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고 나중에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늦을 줄은 몰랐다. 뭐 별 말씀은 없어서 천천히 해도 되는 줄 알았다. 이런 걸로 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꼭 납기를 적어서 현재 발주일로부터 한 8일 정도 나 요망을 한다. 근데 가능 여부 확인을 좀 해달라.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된다. 그 내용을 꼭 좀 써주시고 납품 장소도 중요하겠죠. PCB라고 하는 게 뭐 내일 아침까지 만들었는데 기준은 아침까지 만들어서 우리 사무실에서 받으면 내일 아침까지인데 PCB 제조회사에서 받으면 내일 아침에 받아서 다시 오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이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납품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인지의 기준에서 발주일부터 며칠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체를 기입을 해서 그 거버 데이터 앞서 작성한 어떤 방식대로 작성을 해서 거버 데이터를 같이 보내드리면 그 제조를 우리가 의뢰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림은 이제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조 의뢰를 할 때 제가 사례를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만들어서 아예 예시를 해드렸습니다. 이걸 참조하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평소에 이제 거래를 많이 하는 제조사다라고 하면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데이터를 보내주면 다 알아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 시간부터라도
가급적이면 이런 내용들을 좀 써서 보내주시고, 아니면 자체 발주서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PCB 제조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PCB 제조사에서 요청하는 PCB 제조사용 발주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조 의뢰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조 의뢰서가 있다면 그런 제조 의뢰서를 활용해서 꼭 기재를 해서 전달을 하시고 그 내용을 상호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이고요. 아니면 당사 자체에 발주 의뢰서가 있다면 발주 의뢰서를 준해서 쓰시고, 그것도 저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 왼쪽 그림과 같이 이메일을 작성해서 주실 때 지금은 총 12가지지만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래서 세세하게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걸 다 기입을 해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조 의뢰를 하는 방식까지 제가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는 뭐 늘 아쉽고 좀 짧은 것 같고 좀 더 많은 걸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늘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꼭 그 지켰으면 좋겠고 잘 안 지켜지는 부분들을 최대한 추려서 세미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 설명을 드렸죠. 제조 의뢰라든지 거부 데이터 작성할 때 포맷이라든지 어떤 방식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오늘 설명드린 거 세미나를 들었으니까 이제껏 하지 않았다면 한번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추가로 어떤 뭐 궁금한 점이나 좀 질문을 좀 더 아니면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은 부분이 계시다고 하면 별도로 그 질문사항으로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까지 해서 PCB 설계 기초 세미나를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뭐 부족한 부분은 좀 있겠지만 최대한 할애되는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별도로 질문사항을 해주시면 나중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